너무 어렵다. 이거 어렵네요. 너무 편집을 잘 해주시 너무 뭔가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성빈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거래 기본 전략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크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그 외에 거래량, 심리 등을 통해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기본적인 분석은 차트나 심리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권 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메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권 내 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스터디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가격과 거래량, 수급 등을 이제 분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 요인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격이 변동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심리적 요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내재 가치와 적정 가치의 차이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심리 요인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에서는 심리 요인 같은 경우는 좀 랜덤성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심리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분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 분석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분석을 이제 약간 하대하시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적으로도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큰 부를 이룬 투자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 실예로 들면은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이런 종목이 이제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평선이 이제 따라가고 있고, 근데 이 시기에 기술적 분석에 투자한 수급이 더 세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한 가지 방식만 무조건 옳다는 방식보다는 조금 유연한 자세로 물론 주특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유연한 자세가 올바른 투자를 하는 데는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는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추종 전략이란 미국의 윌리엄 오닐이 이제 개발하고 정의한 패턴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컵 핸들 패턴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한번 고점을 찍고 반락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매집 흔적을 이제 거치고 나서 정고점을 한번 이제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핸들 모양 이제 살짝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민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좋은 주식 많죠. 좋은 주식이 이제 많은데 이걸 단순히 가치 투자로 해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적의 타이밍에 이제 주가를 사보자 하는 고민에서부터 이러한 전략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주도주가 되어서 이제 고공 행진을 이어나가는 현상을 보이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돌파를 한다는 거는 수급 주체도 달라지고 새로운 뭔가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는 내러티브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더 눈여겨볼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요 캔슬림 원칙이라고 해서 조금 밑도 끝도 없는 기업에 투자는 지양하고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혹은 신제품이나 신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시장의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좀 기본적 분석을 어느 정도 곁들이면 좀 더 좋은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다시 핸들 모양을 만들고 정상적으로 이제 뚫어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이제 실패하고 이제 다시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 하락시 이제 손절을 했고요.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뭔가 뭐 수익을 올린다든지 뭐 일부러 아니면 손절을 나오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뭐 이슈가 발생을 해서 말년에는 손절 라인을 조금 더 10%에서 12%까지 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름답게 추세 추종 전략이다 보니까 손절은 있어도 물타기는 없다는 점입니다. 뭐 요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도주에 계속 힘을 실어서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약간 불타기라고 하죠. 저희가 불은 타도 물은 타지 않는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익절은 그럼 언제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돌파를 한 기업은 8주 이상은 들고 간다고 보는데 여기서 뭔가 시장이 급악화되거나 기업에 뭔가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 주요 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제 들고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슈가 발생해서 주요 지표를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뭐 익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시세가 엄청나게 세게 올라서 8주 동안 20%가 넘게 올랐다.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이제 길게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인데요. 2004년에 이제 컵 핸들 패턴을 계속 그리면서 어쨌든 이렇게 추세 추종 전략을 통해서 적시의 타이밍에 주식을 사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뭐 이 전략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단기나 뭐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더욱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보다 좀 더 우리가 훨씬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손익계산서예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이 기업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뭐 과거의 이런 손익계산서 흐름을 통해서 이 사업의 미래를 전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손익계산서의 내용들을 주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 지표는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영업의 이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이익만 잘 낸다고 하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뭐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초기 기업이라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과거에 쿠팡이 그랬었죠. 이제 초기 기업에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의 예시로는 일단 전도 유망한 신사업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는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앞으로는 흑자로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이 뭐 좋은 기업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사기업 비교법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사기업 비교법이란 뭐냐면은 동종 산업 내에서 좀 비슷한 뭐 섹터에 있거나 뭐 기업 형태가 비슷한 기업들을 이제 그룹으로 선정을 해서 기업 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이제 실적 추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멀티플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일단 먼저 기업에 대한 실적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 비교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방식이나 멀티플을 결정하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을 추정할 때 이게 사실 뭐 대학생 시절에 뭐 저도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하긴 했지만 사실 기업 실적을 추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탐방을 간다든지 뭐 컨퍼런스 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보고서를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뭐 논리를 이제 갖다 붙이면서 실적을 더하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추정을 해도 되겠고요. 뭐 그게 어렵다면은 내가 좀 논리적으로 맞는 애널리스트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치의 평균치인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기업 실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비교 기업을 선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업 모델이 비슷하고 그리고 뭐 같은 섹터에서 좀 뭐 규모도 비슷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업이 뭐 100조짜리 기업이 있고 1조짜리 기업이 있는데 사업 모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요거를 같은 섹터로 묶고 뭐 같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는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에 예를 들어
1위 사업자라고 하면은 멀티플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퍼 20배를 준다면은 뭐 밑에 하위 기업은 퍼 10배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프리미엄을 주고 디스카운트를 주는 방식으로도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유사기업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뭐 PER 방식, PBR 방식, PSR 방식, 그리고 EV/EBITDA 방식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PER은 수익성이 나오는 뭐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PER 방식이 수익성이 나오는 뭐 기본적인 업체들을 이제 PER 방식을 사용하고요. PBR 같은 경우는 좀 뭐 자산 가치나 장부 가치의 의미가 중요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화학 정유라든지 뭔가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간 산업 등에 좀 적합한 방식입니다. PS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순이익이 작은 초기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초반에 그 이익이 잘 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은 매출을 올려서 시장을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락인 효과가 올린 다음에 이제 뭐 비용을 뭐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와우 회원 요금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PSR 방식은 순이익이 작은 초기 기업, 특히 뭐 플랫폼 기업 등에 잘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 기업의 24년에 예상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 순이익이 200억 원이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사 기업의 평균 PER이 20배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는 뭐 4천억. 요렇게 그냥 바로 주는 거는 조금 뭐 논리적으로 약한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사 기업의 평균보다 이 기업이 뭐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뭐 그래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퍼 뭐 한 25배, 30배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업은 조금 뭐 경쟁력이 그래도 기업 평균보다 밑에 있다 한다면은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래 너는 15배만 받자 해서 뭐 한 3천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유사기업 비교법은 이제 진행이 되긴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뭐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끼리 어떻게 보면 논리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별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제 서로 이해를 하고 결국은 누구의 논리가 더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뭐 산업만 얘기를 했지만 나라별로도 멀티플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 내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수출이 어려운 내수 소비재 기업일 경우에는 뭐 시장 범위가 크면 클수록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들어가겠죠. 뭐 우리나라처럼 뭐 시장 범위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디스카운트를 부여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고성장 산업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여되고 그리고 추후에 성장이 둔화되면서 저밸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통 산업은 기본적으로 저밸류를 받고 신사업 진출이나 모멘텀이 발생했었을 때 밸류가 상승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예를 들면 고성장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었고 A 기업이 올해 100억을 벌고 B기업도 올해 100억을 벌었다고 칠게요. 근데 뭐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뭐 2천억.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퍼만 놓고 보면 얘는 20배, 얘는 10배잖아요. 근데 이게 마장에 나중에 고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이 기업은 뭐 300억을 벌었다. 근데 이 기업은 내년에도 120억을 번다. 그러면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요거는 뭐 한 8배 정도 되는 거고 내년에 이 기업은 뭐 7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성장 산업은 이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고성장 산업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주가는 항상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더 오르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잦음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뭐 아무래도 뭐 투매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뭐 무지성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실제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더 오르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잦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주가가 내가 생각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빠져가지고 밸류에이션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이 없었고 시장의 뭐 경쟁 기업을 봐도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이 없었다. 아 정말 여기가 바닥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바닥권에서도 뭐 투매라든지 예를 들어 반대 매매라든지 뭐 유련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은 실제 주가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었던 목표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케이스가 잦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뭐 컨빅션을 갖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